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하던 거시경제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7월 한 중순경부터 해가지고 중국의 잃어버린 10년이 오냐라는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잃어버린 30년 됐잖아요. 그 30년 전에 일본 증시에 투자하셨던 분들 30년 만에 이제 원금 되셨어요, 드디어. 잃어버린 30년을 지나서 이제 한 원금 정도 됐다. 근데 중국이 지금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한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포착이 되고 있어서 오늘은 그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중국 성장 공식이 깨졌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오나, 일본의 30년보다 더한 침체가 온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이제 갑자기 막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2021년, 2018년부터 이제 사실상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조금씩 더 강화되면서 2021년경부터 중국이 조금씩 이제 흔들리는 듯한 그런 기미가 보인다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보고 있었고, 이 힘의 균형이 조금씩 이제 미국 쪽으로 기울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물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여전히 가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그에 앞서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80년대 형성된 일본의 부동산 시장 거품이 1990년에 무너지기 시작해서 2002년까지 겪었던 극심한 장기 침체를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게 한 10년이 더 갔습니다. 한 20년이 더 갔죠. 그런 내용들이 벌어졌었고, 근데 발생했던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1970, 80년대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일본 회사가 한 5개 정도 있었던 거 아세요? 미국이랑 일본 회사. 그만큼 일본이 경제 대국이었죠. 근데 미국은 경제 규모가 뭐 GDP 기준으로 뭐 50%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70%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위 국가가 그 수준을 넘어서면 소위 말하는 양털꺾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양을 막 잘 키웠다가 털이 막 자라고 나면은 이제 깎는 거예요. 저는 양털깎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죽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이 1980년대 지금처럼 석유 파동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고금리 정책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일본의 엔화는 약세를 보였어요. 지금 엔화가 상당히 싼 거 잘 알고 계시죠?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일본이 지금 상당히 그때랑 똑같아요. 일본이 이제 그 당시에 엔저가 오면서 수출이 엄청나게 호황을 입었고, 그러면 세계 2등 국가까지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일본의 힘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양해떡갈기를 하면서 이제 플라자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국과 유럽의 강국의 그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일본 너네 엔화가 지금 너무 싸니까 그냥 올려, 통보해서 그냥 올려버리는 그런 합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가지고 있던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엔화가 싸니까 외국에서 사기에는 쌌던 거예요. 근데 이제 비싸지면은 더 이상 싼 느낌이 싸지가 않으니까 안 팔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감소를 했고, 그러면서 일본의 그 경제가 조금씩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막 낮춰요. 금리를 막 낮추다 보니까 부동산이랑 주식에 버블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생기니까 우리나라 지금 미국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리를 막 올리잖아요. 금리를 이제 막 올리기 시작하니까 기업들이 망하고 부동산과 주식이 거기에 이제 있었던 버블이 붕괴되는 그런 이제 시기를 1990년대에 겪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데, 잃어버린 10년 겪기 전에 찾아왔던 이런 신호들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고, 즉 빚을 졌는데 못 갚는 거예요. 못 갚는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 파산하고,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가 부진하고, 거기다가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또 계속 부진한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중국은 GDP의 한 20% 정도를 부동산으로 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동산 회사들이 중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헝다는 부동산 건설사고, BV리아는 부동산 개발사예요. 중국에서 제일 큰. 근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빚이 헝다는 374조 원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 컨트리 가든이 이제 BV리아인데 얘네들은 255조예요.
이거 두 개 합치면은 600조가 넘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돈을 못 갚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못 갚기 시작하면서 이제 디폴트를 선언하는 순간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채권을 뭐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런 식으로 막 연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근데 중국 경제 4분의 1을 얘네들이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하나 무너지고 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과거 IMF 때랑 어찌 보면 비슷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는 이제 여기부터는 제가 이거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저만의 이제 뇌피셜로 만들어진 내용들인데, 트럼프 때부터 이제 무역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무역 전쟁을 하면서 일단은 중국의 그 물건을 안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급처와 수요처가 이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그동안 20여 년간 중국의 값싼 인건비를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싸게 만들었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 뭐 거의 생활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본이 컸던 것처럼 중국이 이제 세계 2위 국가까지 컸는데, 거기에서 번 돈 가지고 각종 무기를 만들어서 러시아에다가도 팔고 북한에다가도 팔고 그 밖에 동남아 국가에다가도 팔고 하면서 이제 미국의 텃밭을 이제 건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이제 중국한테 뭔가를 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역 전쟁이 시작됐고 수출을 줄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뭘 했냐 하면은 편가르기를 시작했어요. 나랑 거래할래? 중국이랑 거래할래? 사실상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는 내용을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다 보니 지난 한 2년, 2, 3년간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리 외교를 합니다. 중국과 미국 중에 시석 게임의 중간에 서가지고 약간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것만 취하는 그런 구조로 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씩 미국과 한편에 서는 국가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물건을 이제 수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수출이 줄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있던 공장들을 이제 다른 국가들로 이전을 시키기 시작한 지 벌써 한 2, 3년이 됐어요. 인도, 베트남, 또 한국, 일본 이런 것들로 지금 가고 있는데, 뭐 멕시코, 폴란드 이런 것들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던 물건들이 다른 국가에서 만들어지니까 중국은 당연히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현재 2023년 5월부터 해서 수출이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이 감소하는 국가들은 미국, 유럽, 대만 이런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수출이 증가하는 국가는 러시아예요, 러시아. 브릭스에서 조금 더 도와주길 바라고 있는데 지금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그런 지금 중국은 수출이 이렇게 계속해서 감소해서 마이너스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해외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있던 공장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겠죠. 공장의 생산량을 줄이고 공장을 폐쇄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잃게 돼서 소득이 줍니다. 소득이 줄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가 줍니다. 소비가 들었으니 이제 소매 판매 이런 것들 지표가 이렇게 꺾이기 시작을 하죠. 코로나 전에 이랬어요. 코로나 때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동풀로 시작하면서 경기 좋아져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떨어지는 중에 있다. 그래서 이제 소비가 이제 그 제로 코로나 폐지를 하면서 소비가 상당히 좋아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전혀 소비가 좋아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투자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초년 실업률이 역사상 최대치를 돌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2명은 직업이 없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직업을 구하지 않고 있는 대학생들 중에 까지도 다 포함시키면 50%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한 10명 중에 5명은 취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산업 생산 이런 것들도 예상치를 계속 하회하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물건이 많이 안 팔리니까 당연히 투자를 많이 할 이유가 없겠죠. 설비를 더 늘릴 필요도 없고 계속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지금 미국은 물가가 높아가지고 문제인데 물가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이거든요. 이 늪에 빠지면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오는 거예요.
근데 2023년 이때가 5월인가 6월인가 그럴 건데 그때 기준으로 이제 마이너스에 돌입을 했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에 돌입을 했다. 코로나 때처럼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다.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대까지 떨어졌다. 에너지 가격이 뭐 전년 대비 하락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현재 중국이 수출하는 게 줄었고 내수로 먹고 사는 정책을 시도를 했는데 내수가 또 불안하니 물건 사는 사람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다 빠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디폴트 내지는 파산 위기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또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 대외적으로도 좋지가 않고 내수도 지금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일본의 과거 잃어버린 10년 직전의 순간과 상당히 비슷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